네, 보신 것처럼 물론 불량 남녀라는 영화상의 설정이었습니다만 경찰관이 대부업체의 독촉 전화에 시달린다. 영화상의 얘기긴 한데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아무튼 요즘 이 서민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네. 가계빚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리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광고로 친숙한 대부업체들의 대부분이 일본 사채업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일본계 대부업체는 지난 1999년 한국 시장에 진입한 이후 저축은행을 평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증권사까지 넘보면서 덩치를 키우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을 최양호 경제평론가,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이 가계부채 통계부터 보면 말이죠. 올해 2분기 빚이 1,130조 원을 넘어섰고요. 네. 7월 가계빚이 763조 3천억 원. 아무튼 조 단위, 억 단위라 가지고요. 잘 체감은 안 갑니다만 이게 7월 기준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2007년 이후 최고 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 사실 자영업자 대출까지 합하면 이게 1,300조까지 넘어갑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됐고 LTV, DTI의 규제가 완화된 상태에서 많이들 저걸 하시죠. 그다음에 또 이제 내용을 안에 들어가 보면 마이너스 대출이 2조 5천이나 늘어요. 이거는 생계형 대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예. 거기다 플러스해서 전셋값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좀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가계 대출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안 보이는 게 뭐냐면 또 네. 안심 전환 대출이 지금 6조 정도였는데 이거는 통계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상의 최대에 지금 늘어나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속도를 보면 9.1%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네. 우리 경제 성장률의 3배예요. 이게 문제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되게 이해가 쉬운데요. 네. 지금 짚어주신 대로 가계빚이 급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고금리, 생계형 대출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흔히들 사채라고 하죠. 그 대부업체 대부분이 일본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고 계십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지금 저금리로 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현상 속에서 아주 특이한 이제 역전 현상이 뭐냐면 고금리를 쓸 수밖에 없는 경제활동 인구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한 25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국내 경제활동 인구의 10%에 이제 육박하고 있는 인구인데요. 네. 이들은 이제 신용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용 등급이 철저하게 관리가 되면서 네. 은행이 아무리 저금리로 돈을 푼다고 해도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이분들은 급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가계 자금이든 부동산 네. 자금이든 사업 자금이든 결국은 이 고리대금업 고금리로 이야기되는 네. 사채업 대부업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기도 지금 거의 30%가 훌쩍 넘는 금리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울며 겨자 먹기죠. 여기서 지금 이제 이용되고 있는 이 대부 금액이 11조에 육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체 가계부채는 일부러 보여지지만 문제는 이 고금리라고 하는 것이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경제 위기를 얘기할 때 수많은 사채업 때문에 발생한 사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자살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도 요즘에 가끔 현수막 있죠. 네.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이런 좀 무시무시한 현수막이 있지만 폭력에 의한 이제 사채 이 환원 독촉 때문에 네. 많은 사회적 피해가 양산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대로 국내에서 우리가 케이블 채널만 틀면 등장하는 주로 대부업체들이 대부분 이 메이저 규모가 있는 쪽은 거의 다 일본계가 장악을 했다는 겁니다. 뭐 쉽게 다 아실 거예요. 러시앤캐시, 사나머니, 예. 미즈사랑 가장 광고를 많이 하는 유명한 이러한 이제 고리 대금업을 하는 대부업체가 일본 자본이다. 이것을 우리가 왕왕 암암리에 아는 분들도 일부 계셨지만 예. 일본 돈이래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또 회자되기도 했습니다만 네. 모르는 이용자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뭐 어느 업계든 간에 네. 세계화가 추세이기 때문에 일본 자금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이런 대부업계에서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이것이 뭐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좀 역사를 되짚어 보면 네. 언제 어떻게 이 한국 대부업 시장에 일본 그 업계가 진출을 하게 된 건가요? 이제 최영일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이제 사채업의 그 사회적 문제가 이제 커졌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관행이 있었는데요. 예. 사채업을 하려 그러면 사채를 쓰시는 분한테 사채업자들이 생명보험을 들게 했어요. 일본에서는요? 일본에서요. 예. 그래갖고 자살할 경우에 예. 보험금을 사채업자가 타게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3,000명 정도의 누적인원이 자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되게 굉장히 됐고요.
추심 과정에서 이상한 폭력, 그다음에 야쿠자의 그런 개입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이 제한을 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생기는데 우리나라가 지하 자금을 양성하기 위해서 2002년에 대부업법을 이제 제정을 해서 발효를 합니다. 네. 당시에는 어땠냐면 그냥 신고만 하면 대부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좋은 먹잇감이 된 거죠. 네. 금리차도 많고. 그 심지어는 일본 사채 대출 이자 낮추기 운동이라는데 겐지 회장이 한국에 와서 한국은 일본 사채업자와 야쿠자의 좋은 먹잇감이다 그러고 갈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허술하게 뭐 허술하기보다는 하여튼 완전히 개방을 해놓으니까 2000년도 막 물밑에 들어옵니다. 그 전에 이제 1999년대 러시안 캐시가 이제 들어오면서 한데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2002년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일본은 이 대부업을 점점 규제 강화를 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는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없던 법이 신설됐지만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이제 이 이자 상한을 20%로 묶었어요. 우리나라는 당시에 66%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골인 거죠. 그거를 낮춰가는데 2, 3년마다 49%, 44% 이렇게 낮아졌지만 39%를 거쳐서 지금 34.9%거든요. 35%로 보면 일본의 이자보다 15%를 지금 더 벌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일본은 야쿠자와 관계된 인물은 개인적으로 계좌 개설이나 대출이 안 됩니다. 근데 국내는 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 9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대부업이라는 것은 일수놀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요. 혹은 전당포 사업 이렇게 소규모 돈을 빌려주고 받는 사채업자가 대부분이었는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규모와 비교하면 대자본이 밀려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이 대부업 시장이 장악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어떻게 어디까지 가 있냐면 지금 현상을 잘 나타내는 게 이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히기우다가 뭐라 그랬냐면 정한 눈을 말하면서 막말을 해요. 한국을 정복하겠다. 한국을 금융으로 정복하겠다. 히기우다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아베의 그런 경제에 대해서 경제. 최측근으로 그런 정책을 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그런 막말까지 나오는 사태가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부업체에 뭐 40% 이상이 지금 자산이 가 있고요. 지금 산화mon이 있잖아요. 산화mon이 2014년도 단기순이 1678억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계 대부업체 다 합해야 1020억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장악이 되니까 이 일본에서 이런 막말까지 나오는 사태가 된 거죠. 근데 궁금한 것이 일본에서는 그렇게 규제를 강화하는데 우리나라는 법정 최고 이율도 일본보다 높고 규제도 상대적으로 느슨하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금리 상한선을 이제 낮추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대부업계 수익성이 낮으면은 자금 공급이 안 되고요. 자금 공급이 안 되면은 서민들이 이제 지하에 사금융으로 가는 그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자, 우리 왜 34%를 지금 우리가 가느냐? 우리나라에서 조달 금리가 우리는 8에서 10%로 봐요. 거기다 대손 비용, 그다음에 모집 비용, 관리 비용 하면 이게 30.6%가 대출 원가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4%의 마진이 남아서 회사를 수익을 내는 건데 그거를 무너뜨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240명의 신용 7등급 이하의 사람들이 다 지하 이 사금융으로 가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거기는 또 이자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 차원에서는 29.9%까지 내리기 위해서 금융이라 이런 데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한국의 낮은 장벽으로 진입을 일본 대부업체들이 했는데 광고가 친숙하긴 합니다. 뭐 이제 귀에 맴돌 정도예요. 전화 한 통으로 쉽고 빠르게 여자를 위한 대출. 아주 뭐 그 문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내가 돈을 빌릴 수 있을 만큼 광고를 잘하고 있는데 이 광고도 어떻게 보면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광고가 크게 후크 효과라고 해서 이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말 나는 신용 등급이 낮은데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해주는데 저기 전화해보면 어떨까? 전화를 하면은 되는 사례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는 되더라.
퍼져나가는데 네. 광고입니다. 지금 온라인 광고 아니면은 케이블 광고거든요. 예. 예를 들면 지금 8,800개 이제 대부 업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중에 집중적으로 광고하는 업체를 분석해 보니까 9개예요. 우리가 말씀드린 사나원이라든가 혹은 뭐 미즈사랑이라든가 예. 러시앤캐시라든가 대부분 여기서 광고를 하는데 미즈사랑의 경우에 2013년에 당기 순이익이 불과 한 30억 정도였습니다. 예. 30억을 벌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했던 건데 한 당기 순이익보다도 200% 높은 광고비를 책정을 해서 한 81억 정도의 광고를 해요. 공격적으로 했네요. 공격적으로 해요. 예. 그 다음 해 당기 순이익이 110억으로 늘어납니다. 어. 2.5배 이상의 수익을 효과를 보는 크게 거죠. 봤네요. 그러니까 광고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걸 체감을 한 거고요. 예. 대대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더 많은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많은 돈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연락을 하고 문의를 하고 결국은 여러 가지 광고를 컨셉을 가지고 하지만 남는 것은 전화번호잖아요. 예. 자, 전화하시면은 아주 긴급하게 몇백만 원 정도는 뚝딱 대출해 드립니다. 그럼 얼마나 이 은행 가서 서류 내고 해도 대출을 결국 못 받던 좌절하는 서민들이 네. 이걸 또 당장 급하게는 또 얼마나 잘 이용을 하겠습니까? 네. 문제는 거기 이제 34.9%의 이자를 네. 연 1,000만 원을 빌리면 1년에 한 350만 원 이자를 내는 거잖아요. 예. 쉽게 보면 예. 연이율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도 급하니까 쓰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광고의 효과를 본 이 일본계 대부업체가 예. 국내보다는 상대적으로 대자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부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돈을 계속 벌겠죠. 저축은행으로 진출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이 올해 상황에서는 금융사로까지도 진출을 하는 상황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무서운 것이 우리나라 금융업계에서 예. 어찌 보면 좀 작고 어두운 곳에서 시작을 했지만 예. 네. 이제는 종합금융자본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네. 이건 정말 올해는 좀 위험한 상황으로 이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광고 멘트랑 좀 유사하게 쉽고 빠르게 진출하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이 대부업체의 그 광고가 시작이 러시앤캐시인데요. 예. 사실 러시앤캐시의 이제 오너가 한국 국적의 제일동포 3세예요. 최윤 씨라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본계 대부업체 꼬리표를 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러시앤캐시 뭐 오케이 저 배구단도 만들고 예, 막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오릭스도 저기 박찬호, 이승엽 다 예. 데리고서 운동시킨 게 다 그런 이 광고 효과를 통해서 하는데 광고를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된 배경이 됩니다. 두 분께서 잘 짚어주셨듯이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주목해서 봐야 하는 이유가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단순히 대부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축은행, 증권사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먼저 저축은행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되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저축은행이 정경유착으로 한번 크게 예. 이 사회적인 문제를 예. 일으켰었죠. 그래서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가 예. 수많은 정치인과 연루돼 있던 뭐 여야를 막론하고 네. 그런 문제가 이제 한번 사회적 문제로 지나간 게 불과 몇 해 전이에요. 예, 예. 그러고 나다 보니까 대부업으로 진출했던 일본의 자본들이 말씀하신 오릭스도 있고요. 예. 제이트러스트도 있고요. 또는 ANP 그룹도 있고요. 예. 여러 업체들이 국내에서 저축은행에 눈독을 들인 겁니다. 부실화된 업체들을 이제 막 인수를 해요. 미래저축은행도 넘어갔고 예. 그다음에 가장 익숙한 이름 중에 현대스위스저축은행도 이미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이름들이 바뀌어서 SBI저축은행, 예. OK저축은행 이런 이름이 돼 있는데 네. OK저축은행은 배구단을 창단을 해요. 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유수한 뭐 현대캐피탈이라든가 국내의 많은 보험사들을 다 제치고 우승을 합니다. 2년 예. 만에. 그래서 OK저축은행의 또 브랜드가 널리 알려지는 효과. 그리고 배구단을 가지고 있고 우승을 했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견실한 기업이구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한단 말이죠. 주로 이제 프로 구단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국내에서 대규모 대기업들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신뢰성들을 바탕으로 일본 업체라고 하는 꼬리표는 잘 국민들이 모르는 가운데 네. 시장 진출을 크게 해서 지금 저축은행 시장에서는 지금 자산 규모를 한 7조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19%를 넘어서 네. 20%에 육박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우리 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40%의 자산 규모를 잠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하는 추정까지도 가능해지거든요. 예. 그러면 근데 저축은행도 이렇게 운영하는데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시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인수가 거의 확실시 됐다고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들었는데 네. 그건 또 문제점 없습니까? 문제점 많죠. 이제 저축은행은 그 당시에 우리가 저축은행 그 사건 이후에 금융계 신용도가 떨어져 갖고 예. 우리 국내 이 뭐 금융사들이 그걸 못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네.
몇 차례 저축은행들이 이제 매각이 실패되면서 그렇죠. 이 금융당국이 외국 자본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없던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네. 증권사라는 건 뭡니까? 한국 내에 있는 기업을 분석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의 핵심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핵심을 넘겨주면은 거기서 다 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요. 지금 오릭스가 H증권을 지금 인수 거의 됐고요. 예. 지금 10월 달에 이제 대주주 적격 심사만 통과하면 되는데 예. 일본에서 오릭스가 증권 라이센스를 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판단해 보면 절대 못 답니다. 왜요? 거기는 철저하게 대부업이 금융 이제 제도권 금융에 오는 것을 금기시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성과 이 금융의 정직성에 대해서 굉장히 따지는 법규는 없습니다. 근데 예. 철저하게 그것이 금지되는데 지금 오릭스가 우리 들어와서 예. 들어올 때 이제 H증권을 이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증권사를 조그만 걸 하나 사요. 예. 그래서 증권회사를 운영한 것처럼 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오릭스가 만약에 이제 완성이 돼서 10월 달에 되면 일본이나 선진국의 제1금융권에서는 우리나라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기 밑에 대부업이나 하는 데가 와서 증권사 하는 금융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에 그러니까 얕보게 되는 거죠. 절대 뭐 일본 뭐 제1금융권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 사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파장이 커지는 거죠. 자, 그럼 예.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자본인데 네. 돈을 버는 것이 자본의 속성인데 예? 그 금융 사업이고요. 예. 그렇다면 뭐 대부업을 하든 저축은행을 하든 증권을 하든 그걸 굳이 규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네. 외국 자본 우리가 이제 자꾸 모셔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잘 보시면요. 대부업은 자신의 돈을 풉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고리의 이자를 받아서 그것으로 수익을 내잖아요. 네. 저축은행은 무엇이 위험하냐면 예금과 적금을 다루지 않습니까? 네. 예수금을 취급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업체의 자기 자본이 아니라 이제 고객들의 돈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를 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은행업이라고 하는 것과 대부업의 차이가 있는 건데 예. 네. 그 칸막이를 뛰어넘은 겁니다.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국내외 유사한 기업들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들을 다 수집하고 그걸 분석을 하는 정보 역량을 가지고 분석 판단을 해서 그다음에 증권 시장이라고 하는 막대한 국내 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예. 그래서 투자 의뢰를 받잖아요. 예를 들면 증권회사나 우리가 투자회사, 투자 신탁회사들을 생각을 해보면 네. 막대한 자금을 이제 자기 자본이 아니라 고객의 자본을 기관이든 개인이든 끌어들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잘못되면 주식시장에서 무슨 일이 터지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출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의 오류 때문에. 네. 그런 일이 비일비재 발생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금을 가지고 스스로 운용을 할 때 네. 건강하지 않게 운용을 하면 금융시장 전체에 막대한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네.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대목에서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법 제도적인 규제는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 네. 혹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행적으로라도 예. 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조건으로 제시해서 예. 좀 이 적부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예. 문제는 제도적인 보완 방안이 느슨해 보인다. 2000년 이후에 일본은 강화하는데 네. 우리 시장은 오히려 개방이 돼버리는 바람에 네. 일본의 자본이 그 일본의 제로금리 시대에 네. 우리나라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았단 말이죠. 저금리 얘기는 최근에 나온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다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자본들이 왜 들어왔느냐 하는 건 간단하죠. 돈을 벌러 들어온 건데 그만큼 우리가 만만하고 좋은 시장이었는데 이것을 앞으로도 방임할 것인가. 그렇다면 뭐 어떤 업으로 시작한 업체든 굴지의 큰 업체가 될 수 있어요. 네. 미국에서 뭐 이런 업체가 헤지펀드가 될 수도 있어요. 다국적인 투자 그룹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을 우리는 제시하고 기준을 맞추라고 하는 끊임없는 이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 좀 우리가 완화돼 있고 느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시장이 종합금융업체로까지의 성장을 예. 묵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네.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아무튼 사회적 문제로 이게 비화된다면 분명히 이제 사회적 논의는 네. 뒤따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최양호 경제평론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